안녕하세요. 뉴스프리 데스크 성지연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선영입니다. 오늘 날씨가 진짜 엄청 춥더라고요. 너무너무 추웠어요. 네. 진짜 올겨울에 가장 추운 아침이었는데요. 푸터팬 여러분은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 보니까 지인이 선별검사소 갔는데 너무 추워서 검사 받다가 얼어 죽겠다고. 요새 또 사람도 많아가지고 그러니까요. 한참 기다리셨을 텐데. 완전 동태될 뻔했다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내일도 추운 거 한번 봤더니 내일 아침 기온은 대관령 영하 7도, 대구 영하 3도, 서울 영하 1도 등으로 영하권 날씨를 보이지만 그래도 낮 기온은 조금 올라서 뭐 서울 7도, 광주와 부산 10도 등으로 오늘보다 4, 5도가량 오른다고 그나마 하네요. 조금 네, 그나마. 나으네요. 네네. 네. 그래도 내일 아침까지는 반짝 추위가 이어진다 그러니까 꽁꽁 싸매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일교차가 좀 클 때 또 건강 그럼요. 네, 오락가락하니까. 가뜩이나 지금 코로나 확진자도 늘어나는데 네. 감기도 많아가지고 감기 환자도 많아서 환절기에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신청곡은 미스터 N님이 신청하신 샤크라의 끝인데요. 이선영 아나운서의 손경제에서 배달 수수료가 너무 계속 오른다 그래서 이 배달 수수료 인상이 끝이 나길 바랍니다. 끝! 그러면서 신청곡을 이런 깊은 뜻이 있는 신청곡이었네요. 신청해 주셨어요. 또 전 또 제가 한번 언급되니까 너무 그러니까요.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이선영 아나운서 고정인가요? 김은기님께서 네, 고정은 고정인데 사실 제가 이 MC 자리에 있진 않았는데요. 김민호 아나운서가 오늘 내일 다른 녹화가 있어가지고 바빠요 요새. 지난주와 같이 오늘은 이선영 아나운서를 MC로 모셨습니다. 김은기님께서 또 두목님이 힘든 방송이 되겠다고. 오늘도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심은정님은 오늘 햇살은 따사롭던데 하셨고 이사나님은 아침 출근길에 너무 추웠다고. 쭌쭌이님도 스카이워드님은 자전거 타고 샤워하니까 따뜻했다고. 와 대단하신데요. 따뜻했을 리가 없는데 이거 엄청 추우셨을 텐데 센 척 하시는 거죠? SH류님이 아침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포기했다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상상도 하기 싫어요. 5981 실버 프린스님께서 저의 생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고 하셨는데 미리 축하드릴게요. 저는 내일 못 나오니까.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러블리나님 돼지국밥. 진짜 뜨끈하네. 돼지국밥 너무 먹고 싶네요. 맛있어요. 저도 아직 저녁 먹기 전인데 지금 먹고 싶다고 하는 이 메뉴들을 쭉 보면서 저도 한번 골라봐야겠어요. 네. 유기농 곰탱이님이 감기 걸리기 제일 안 좋은 시기라고. 맞아요. 눈치 보이는 거. 네, 제 이름표가 또 저도 약간 반짝반짝거리네요. 네, 죄송합니다. 반고정이죠, 반고정. 네. 현재 진행 그림 모습 좋다고 초극 달리는 토끼님이 말씀해 주셨네요. 네. 이세희님이 빨리 다음 코너 스킵합시다요 하셨는데, 네. 두목님도 나오셔야죠. 네, 두목님 보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네, 다음 코너 넘어갈게요. 네. 네, 이선영 아나운서의 손명제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근데 자막은 이선영 아나운서인데 왜 제가 갑자기 오늘 한번 갑툭 놉니까? 갑자기 튀어나온 노재필. 그 이선영 아나운서로 분하셔서 한번 좀 제 역할을 대신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 한번 바꿔서 해봐요. 청와대 국민청원 올라가요. 많은 분들이 실망하셔가지고. 그거 너무 자의식 과잉 아닙니까? 국민청원까지 갈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토요일 스포츠 뉴스 안 나오신다고 통통통한 나리님이 물어봐 주시네요. 제가 그날 좀 개인적인 일이 있어가지고 사실 굉장히 친한 대학 후배가 결혼하는데 저녁식인 거예요. 근데 제가 스포츠 뉴스 하면서 한 번도 그 경조사를 못 챙겼거든요, 주말에. 근데 이것만은 가야 될 것 같아서 이영은 아나운서에게 양해를 구하고 갔다 왔습니다. 박수빈님이 김민호 아나운서 대타 뛰는 역사를 다 실어주셨어요. 이거 어떻게 다 하시는 거예요? 진짜 이거 너무 대단하시네요. 위닝 JTB님께서는 오늘 뉴스 5에 결혼하시는 김수지 아나 복귀했다고. 다들 저희 아나운서국에 관심들이 정말 많으시네요. 기사가 감사합니다. 많이 저도 기사 봤어요. 이 자리를 비워 축하한다고 전해주세요. 축하드려요. 네, 오늘 안 그래도 제목으로 다뤘는데 오늘 소식은 연말정산이죠? 네, 이게 연말정산이 딱 요때쯤 좀 화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맨날 들어도 헷갈리죠. 그리고 12월쯤 되면 내가 뭐 놓친 거 없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좀 잘 챙기시는 편이세요, 두 분은? 저는 그냥 그 홈페이지 가서 다운 받아서 그걸로 끝인데. 뭘 더 추가로 하지는 않으시고요. 다 카드 쓰지 않아요?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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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까마귀 한 추가로 마리 울어야 별로 될 해본 것 적이 같아요. 없어요. 아. 그냥 그걸로 간소하게. 간소하게 정말 간소하게.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13월에 월급이 아니라 이제 노재필 기자처럼 하시면은 13월에 세금 폭탄이 맞아. 될 수도 있어요. 다시 간혹 이렇게 가다가. 뱉어내는 경우도 네. 있죠. 근데 조금씩 주던데 그래도. 오, 그래요? 네. 가장의 무게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부양 아니, 가족도 있고. 어차피 월급이 전부 다 이제 뭐 저는 뭐 건들지 못하니까. 네. 그렇죠. 네. 미라클님이 매 시기마다 유용한 정보들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맞아요. 저 이제 전화해서 애들 둘은 누가 데려갈래? 말하면서 누가 남이 들으면 무슨 갈라서는 부부처럼 그러면은 이번에는 당신이 데려가고 이번에는 뭐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조금 더 번쪽이 가르고 뭐 이렇게 뭐 그러면 구입비는 어떻게 되고 이렇게 막 가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안 결혼을 뱉어내려고. 하면 더 복잡해. 맞벌이는 좀 더 복잡해요, 확실히. 네. 그래서 연말정산 시즌이 어쨌든 지금 2달 앞으로 다가왔고 네. 이게 어쨌든 근로소득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챙길 거면 딱 12월까지 해서 안 챙기고 꼼꼼히 챙겨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12월 요 꿀팁, 연말정산 꿀팁. 12월 31일까지 내가 뭘 더 챙겨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꿀팁을 좀 전수해 주신다고. 뭐 제가 다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확인하시기 편리한 거 위주로 좀 가지고 왔는데 네. 제일 이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신용카드 사용액인 것 같아요. 신용카드는 아무래도 거의 모든 분들이 사용을 그쵸.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라고 홈택스에 들어가면 여러분 기존에 많이 사용해 보셨을 텐데 여기에서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서 1월부터 9월까지 이제 누적 사용량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신용 체크카드 등 결제 수단별 소비액 그리고 대중교통,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등 그 문화 활동과 관련된 지출액들 그리고 또 하나 전통시장 사용분까지 이제 합산을 해서 얼마 썼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9월까지는 이제 누적액을 한꺼번에 확인을 할 수가 있고 10월부터 12월까지 이제 석 달간 사용액을 이제 입력을 하면 이게 1년치가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네. 그 올해는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좀 높였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네, 그 송경제에서도 뭐 여러 번 이제 다른 소식 전하면서 빼주세요. 네, 소비 소비 촉진 정책의 그쵸. 일환으로 네, 맞아요. 좀 소비를 더 하면 공제도 해주고 뭐 이런 이제 정부의 정책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힘든 소상공인 분들 많다 보니까 소비 진작 차원에서 이런 공제 혜택을 올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5% 증가했다면 그 증가분의 10%를 100만 원 한도 안에서 추가로 공제를 최대 한도는 100만 원. 그렇죠. 해주게 됐고 11월까지 사용액을 일단 계산을 해보시고 내가 약간 작년보다 조금 더 지출한 것 같은데 혹은 이거 5% 더 쓰면 더 준다고 했는데 이런 거 이제 잘 따져보셔서 만약에 좀 더 썼다 싶은 분들은 이제 12월에 1월달에 쓰실 것까지 끌어가지고 12월에 조금 더 쓰시면 목돈 쓰실 일이 있으면 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같은 경우가 그럼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다 막 공제 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요건 자체가 내가 번 소득의 4분의 1 이상 25% 이상. 네, 25% 이상 신용카드로 쓴 사람만 이제 공제를 해줘요. 그러니까 만약에 1,000만 원 미만 내가 절약하느라 1,000만 원 미만으로 신용카드를 썼다면 이제 공제를 못 받으니까 그거 12월에 땡겨서 쓰셔야겠죠. 그리고 그 요건을 이제 충족을 했다면 이제 공제율이 신용카드 다르고 체크카드 달라요. 그래서 신용카드는 15%까지고 이제 체크카드는 30%가 되기 때문에 쓰실 게 있다면 이제 나머지 기간에는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 처리를 하시는 게 공제율을 조금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빌로바 TV는 체크카드 쓰신대요. 아주 영리하게 잘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초국 달리는 토끼님 올해 200만 원 베토 내셨다는데요. 아이고. 서영사님은 연말정산에 27만 5천 원 받았고, 이거 다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오, 네. 그리고 이제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다 해주는 게 아니라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경우에는 이제 네. 최대 300만 원까지 7천만 원에서 1억 2천까지는 이게 구간이 따로 있군요. 네, 250만 원까지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라면 200만 원까지 해서 공제가 됩니다. 통통통통한 날님이 지역 카페 카드 쓴 거 어떻게 되나요? 하는데 아마 이거 지역 화폐 카드 같은 경우도 이게 공제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소득 공제 신청이 네. 가능하셔서 그 지역 카드 화폐 홈피나 이런 데 들어가시면 그걸 신청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걸 일단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네.
네, 그리고 기부금 공제 기준이 한시적으로 달라졌죠. 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어렵고 뭐 사람들 지갑이 좀 다쳤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기부를 좀 많이 해달라라는 취지에서 이제 한시적으로 공제율을 약간 높였어요. 원래는 이제 기부금 공제 기준이 1,000만 원 이하는 15%였는데 이제 한시적으로 5% 포인트 높여서 20%로 1,000만 원 이상, 그러니까 초과해서 이제 기부를 하셨다면 30%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35% 이렇게 해서 5% 포인트씩 높아졌습니다. 한 번이라도 기부를 할 수 있는 좀 네.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홍승표님이 두목 보고 싶대요. 네. 그래서 드디어 나왔습니다. 보여드렸습니다. 네. 그 연금저축 IRP 뭐 이런 것도 요새 뭐 이게 공제랑 관련이 있나요? 네, 요새 네네. 굉장히 이제 각종 금융기관에서 그렇죠. 이제 본인의 회사에서 IRP 가입하라고 이렇게 많이 홍보를 하는데 공제가 굉장히 쏠쏠하다 이런 거 많이 홍보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런 게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많은 분들이 개념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저축을 해두면 일정 기간 이후에 이자를 붙여서 연금처럼 이제 지급해주는 게 연금저축이고, 그리고 퇴직연금 IRP는 아마 요새 이걸로 다 퇴직금을 받게 할 거예요. 그래서 퇴직금 운용을 위해서 만드는 연금 계좌인데 두 분은 이거 둘 다 연금저축 상품이랑 IRP 다 가입하셨나요? 전 뭔지 몰라요. 에이, 괜히 그러신다. 가입 안 한 것 같은데 저는. 연금저축은 회사에서 넣어주는 거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요. 있고. 그거 있고 IRP는 보통 연말에 보통 IRP 얘기 많이 듣잖아요. 한꺼번에 네네네. 뭐 가입해라, 남는 네. 돈 있으면 가입해라 이래야 되는데 네. 돈이 남지가 않아서. 그렇죠. 네, 돈이 네. 남지가 않아서. 네. 근데 그 전에 왜 저희 퇴직연금 관련해가지고 네, MB에서 맞아요. 했을 때 네네. 미리미리 쪼개놓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어떻게 좀 넣어보려고 노력은 하는 편이에요. 네, 이게 조금이라도. 최대한 빨리 가입하는 게 이득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이득이 있던데 네. 이제 실제로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이백 기준으로 해서 연간 4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막 어디 한꺼번에 이렇게 뭐 투기 같은 거 하지 말고 노후를 위해서 이렇게 착착착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 안정적인 상품이잖아요. 이런 데 쓰라는 걸 장려하는 취지겠죠. 그리고 여기 추가로 IRP까지 가입을 했다면 700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네. 이제 연금저축 운용하실 때 IRP까지 같이 가입을 하면 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다. 그게 이제 이런 설명이고요. 네. 만약에 만 50세 이상 근로자다. 그러면 이제 은퇴할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분들한테는 더 혜택을 줘서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200만 원 더 공제를 해줘요. 그래서 연금저축과 IRP를 다 가입하신 분들 중에 내가 50세 이상이다. 그런 분들은 최대 공제를 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요. 근데 이게 모두가 그런 건 아니고 약간 고소득자들은 이렇게까지 혜택을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근로소득이 뭐 1억 2천만 원 넘거나 종합소득이 1억 원 초과하거나 금융소득만 2천만 원 초과한다면 이 한도 상향 대상에선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뭐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초과하려면 이자만 2천만 원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뭐 이런 분들이야 뭐 몇백만 원 공제 받고 안 받고가 큰 차이는 아닐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되게 똑부러지네요 이선영 아나운서. 진짜. 이런 걸 다 공부를 갑자기요? 하시는 평소에도 공부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는 사실 이거 이제 뭐 공부하고 나와야죠. 아, 네. 아니 근데 진짜 늘 알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똑부러지는 모습 멋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주로 홈택스에서 그냥 떼서 아주 간단하게 처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거기에 안 나오는 자료도 있다고 하는데 저한테 좀 조언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사실 uchin계로가 그렇게 있을까 우리가 뭐 싶은데. 웬만한 금융사에서 받을 수 있는 정보들, 뭐 카드 사용 내역이라든지 뭐 저축, 뭐 월세 나가고 주택자금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개인정보 동의만 하셨다면 다 이제 이게 통합이 돼서 홈택스에서 바로 다운받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지금 노재필 기자가 질문하신 것처럼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대표적인 게 기부금인데 이 기부금 영수증은 그 기부한 기관이 큰 기관이냐 작은 기관이냐에 따라서 또 영세한 기관은 자동으로 안 떠서 전화를 해서 제가 이제 기부한 내역을 좀 주세요 해서 영수증을 업데이트를 해야 이제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 취약전 아동 학원비 같은 거, 요 교육비 같은 거 공제 대상인데 내가 영수증을 직접 챙겨서 올리지 않으면 요것도 공제를 받을 수가 없고, 또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 이것도 쏠쏠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런 거, 그리고 안경 렌즈 구입비 이런 것들은 스스로 영수증을 챙기셔서 업데이트를 하셔야 됩니다. 네. 네. 이런 거 다 챙겨야겠네요.
오늘님이 지역사랑 카드는 국세청자료에 자동으로 뜨지 않는 거군요 하셨는데 이게 좀 다른가 봐요. 카드별로 맞아요. 뭐 앱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자동 신청이 돼서 소득공제 국세청 사이트에 직불 카드랑 똑같이 공제율이 30% 정도로 뜬대요. 근데 이제 이거를 약간 지역마다 좀 화폐를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몰라가지고 경기 지역 화폐 같은 거 저는 쓰고 있는데 거기는 돼 있거든요. 사실은. 요거는 조금 그 홈페이지 같은 데를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다를 수 있어가지고. 네. 그리고 보니까 올해부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국세청에서 직접 제공하는 이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가 훨씬 더 좀 간편해진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재료가 많이 확보가 돼가지고 그래도 15월이니까 뭐 있는지 한번 꼼꼼하게 확인해서 꼭 세금 내지 말고 월급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김창구님이 송경제 잘 들으면 월급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그럼요. 송경제만 잘 보셔도 떡이 들어옵니다.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도 연말정산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맞아요, 알려드죠. 그러니까. 거의 내용은 비슷한데 그게 또 조금씩 바뀌어가지고 뭐 이런 거 5%씩 추가로 공제해주고 이런 거는 올해 이제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추가된 거죠. 한시적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네. 내년에도 알려주실 거죠? 그럼요. 이거 저기 정년퇴직 할 때까지 때되면 매년 나와서 네. 연말정산 전문 아나운서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이제 좀 물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물가가 요새 많이 치솟았잖아요. 근데 참 곳곳에서 저는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물가가 올랐다는 게 뭐 할 때 가장 좀 물가가 오르긴 올랐구나. 삼겹살. 삼겹살 고기값이 엄청 올랐죠. 삼겹살 올랐어요. 네, 비싸졌어요. 네. 노지표 기자는 언제 좀 실감하시나요? 저는 물건 구매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못 느끼겠는데요. 설마 이제 돈을 이제 다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사는 게 뭐 파스랑 소주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아직 뭐 소주값은 별로 안 올라간 것 같고. 소주값 편의점은. 네, 그렇죠. 네. 아니 저는 뭐 맨날 그 플랫폼 수수료 얘기하다 보니까 정말 배달료 같은 게 너무 비싸고 얼마 전에 한번 이제 쭉 제가 얼마나 배달 시켜 먹는지 봤는데 제가 시켜 먹었자 기껏 1인분 저 혼자 먹으려고 시키는 건 좀 많이 금액이 나왔더라고요. 최소 주문 금액이 있으니까 뭔가 채워야 되잖아요. 네. 좀 요만큼만 시켜도 되는 거 10,000원 이상 사야 되니까 뭘 자꾸 끼워넣게 되고 뭐 하나 이렇게 추가하게 되고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식비가 전반적으로 좀 많이 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정부가 조만간 2022년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내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 관리 목표치를 제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달 20일께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이 관리 목표치를 제시를 한다고 하는데요. 원래는 1.4%에서 이제 목표를 설정했었는데 2.0% 이상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일단 이번 주 목요일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이제 물가 안정 목표 운영 상황에 대한 설명회를 열거든요. 뭐 한국은행에서 주로 관리하는 그런 거니까 이제 한은이 근데 최근에 물가 상승 압력이 커졌다고 여러 차례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물가 전망을 내놓을지에 대해서도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가 이제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2%로 올린다면 그동안 이제 설정해왔던 목표치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2016년에 처음 이제 한은이 물가 안정 목표를 2.0%로 설정을 했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거기까지는 가지 않다가 이번에는 그 이상으로 설정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경제에서도 여러 번 다뤘지만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게 공급망이잖아요. 그렇죠. 글로벌 공급망이 타격을 받으면서 모든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했고 그리고 유가 지금 조금 진정되긴 했지만 계속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 품목이고 유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모든 재료, 모든 상품, 모든 서비스의 기본 재료이기 때문에 유가가 오르면 모든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보니까 올해 4월부터 6개월 연속 계속해서 물가 상승률 목표치에 이미 다다랐어요. 2%로 계속 유지가 되다가 10월에 이제 3%대에 진입을 했고 11월에 3.7%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9년 11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보인 건데 이렇게 아무래도 계속 물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관리 목표치를 좀 높여 잡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신문정님 이제 수요일 아니고 목요일 16일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안티프라민을 지금 다들 바르고 자라고 팝스보다 그것도 가끔 이용하죠. 네. 짠하다고 지금 네. 파스가 편의점에서 3,000원 정도 하고요. 네. 네. 근데 어디가 그렇게 계속 아프세요? 그냥 뭐 다 이것저것 쑤셔요. 그래서 가끔 좀. 근데 사실 뭐 물가 아까도 누가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음식을 보기 위해서 재료를 사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물가를 이선영 아나운서도 지금 그 배달료로 사실은 그걸 인식을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 달라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물가라는 게 옛날에는 시장이나 마트 가서 이렇게 좀 그랬는데 지금은 조리된 음식을 주로 먹으니까 서비스 가격이 네네. 전반적으로 체감하는데 그렇죠. 조금 더 와닿는 것 같긴 해요. 옷값도 올랐어요? 옷값? 옷값 제가 사실 옷을 잘 안 사가지고요. 진짜로 잘 안 사거든요. 그러니까 옷값은 뭐 싸게 파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 그렇죠. 네. 옷값은 너무 차이가 좀 그렇죠. 다르니까. 마중물림은 난방유로 아신다고 작년 가격에 거의 두 난방유. 배래요. 이런 거 하긴. 600원대에서 올해 1,050원. 기름값 같은 거 주유할 그쵸. 때. 네, 주유할 때. 그렇죠. 진리아 정희님은 햄버거는 잘 안 먹고 족발을 주로 드신다고. 서영찬님이 노재필 동생 원래 우리 나이 땐 그런 거라고 하시죠. 조금만 움직여도 네. 아프다고. 그렇죠.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아유. 네. 네, 몰라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제 네. 설날도 한 달 앞으로. 이번 설날 좀 빠르잖아요. 네. 6월이라. 네네네. 그렇죠. 물가 관리가 좀 걱정이 되긴 할 텐데. 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설이 올해가 좀 빨리 있기도 하고 물가 상승세가 이제 심상치가 않아서 예년보다 좀 빨리 이 물가 관리를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설 명절 물가 선제 관리가 이제 3주나 앞당겨서 시작이 됐고요. 최근에 이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다시 이제 유행할 조짐을 보이면서 왜 기억나세요? 작년에 AI 유행했을 때 달걀 한 판에 그쵸. 10,000원씩 네, 가가지고 그때 수입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수입. 네. 근데 이번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보인대요. 그래가지고 미리 수입란 3천만 개를 도입하겠다고 일단 발표를 했고요. 내년 상반기까지 계란에 대해서 0% 무관세 조치를 한다고 하네요. 네네. 그래서 또 배추 등 16대 성수품이라고 이제 명절 품목을 정해놨더라고요. 여기에 쌀까지 더해서 17개 품목에 대해서 중점 관리한다고 하고요. 설 성수품 수급 안정 대책반을 또 따로 만들어서 이 물가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공공요금 동결 얘기도 좀 나오더라고요. 네, 일단 내년 상반기에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동결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해요. 아직 확실한 건 아닌데 전기, 도시가스 요금이 사실 모든 이제 서비스나 상품의 근원이 그쵸. 되는 이제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제품 가격에 이미 많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에너지 요금이 오른다면 전반적인 가격 상승이 불가피해서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꼭 관리를 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것 같고요. 또 대중교통 요금이나 상하수도 요금 그리고 종량제 봉투 요금까지도 일단 정부가 컨트롤할 수 있는 가격은 모두 다 좀 이제 좀 억누르겠다. 주겠다. 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아까도 뭐 얘기했는데 근데 공공요금을 내리더라도 기름값 같은 것 때문에 사실은 에너지 관련된 맞아요. 비용들이 더 많이 지출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유가가 계속 이제 강세다 보니까 정부가 뭐 이 에너지 요금을 좀 누르고 싶어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지난 10월에 버티다가 전기요금 8년 만에 인상되긴 했어요. 1kW당 3원 올랐거든요. 근데 이걸로는 좀 부족하다. 뭐 유가 상승분을 반영할 수가 없다 해서 추가 인상에 대한 필요성이 여러 번 논의가 됐는데 지금 물가 상승세가 심상치가 않아서 요거는 아마 추가 인상은 어려울 걸로 보이고요. 뭐 지금 정부가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 상반기에 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 물가 그 목표치인 물가 상승 관리 목표치인 2%대를 유지하기가 힘들 수도 있다.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좀 걱정이네요. 새 돌리면 계란을 끊으셨다고. 계란은 끊지 마세요. 안 되는데. 네. 그러네요. 근데 좀 쌀농사가 올해 풍년이라던데 이것 때문에 농민분들이 걱정이 많으시다고. 이거 왜 그렇죠? 네, 이거 풍년인데? 풍년이면 좋은 수루룩 소식이잖아요. 마지막 소식으로 네. 넘어가 볼게요. 후루룩 때. 네, 후루룩. 쌀 풍년이라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전례 없는 풍년이라고 하거든요. 쌀 생산량이 너무 농사가 잘 돼서 예년에 비해서 10% 넘게 증가했는데요. 이제 문제는 쌀 소비량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쌀 그러면 소비량이 점점 줄고 있긴 하죠. 네, 수요 대비 이제 공급이 너무 많아지면서 30만 톤 가량 과잉 생산이 됐다고 하거든요. 30만 톤. 네, 그래서 이제 공급이 너무 많다 보니까 도매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추세인데 햅쌀 20kg 기준으로 도매 가격이 작년에는 56,000원이었는데 평균적으로 53,000원까지 3,000원 가량 떨어졌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제 곡창지죠. 충청, 전라, 경상 지역 쌀은 45,000원까지 떨어졌다고 해요.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쌀도 물가 항목이 들어가 있죠. 그 17개 항목이 네. 들어있었죠. 관리 품목 안에. 그러면 이제 쌀값 떨어진 거는 물가를 조금 더 상승 압박을 더 줄여주는 효과가 있겠네요.
물가가 올라가는 거를 좀 줄여준다고 해야 되나? 아,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네. 이게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쌀은 작년에 출하된 쌀이어서 작년 기준으로 이제 가격이 책정이 된 거예요. 이미 지난해 아. 가격으로 수매된 거기 때문에 네, 쌀값이 네. 떨어지진 않는 네, 상황이군요. 그리고 오히려 비싸다고 소비자들은 느낄 수 있는 거죠. 소영찬님도 지금 이 얘기를 하셨어요. 음. 쌀 소비량은 줄고 풍년인데 쌀값은 올랐다. 이거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쌀값이 오른 게 아니라 작년 쌀값이기 때문에 풍년이라는데 왜 쌀이 여전히 비싸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네. 근데 사실은 우리는 작년에 수매된 가격의 쌀을 먹고 있기 때문에 올해 쌀 가격은 아직 마트에서 반영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쌀 가격이 쌀이나 농산물 가격은 이제 한 1년 지나서 이제 반영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금 뭐 얘기하신 것처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쌀값이 올랐다, 비싸다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심은정님 밥을 더 많이 먹어야 하나 이러셨어요. 근데 이게 그 지금 농민들 얘기가 이제 자동격리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시장에서. 맞아요. 원래 네. 양국관리법에 따라서 쌀이 수요량 대비 3% 이상 과잉 생산되면 시장에서 자동격리되도록 규정이 돼 있잖아요. 네네.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은 불만이 좀 많으신 것 같던데. 그러니까 지금 과잉 생산됐다고 했잖아요. 7%까지 과잉 공급됐대요. 근데 이제 양국관리법에 따르면 자동격리를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3% 이상이면 자동격리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빨리 더 선제적으로 더 이제 시급하게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농민들의 주장인데 아까 가격 관리 품목에 쌀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작년 가격으로는 비싸기 때문에 정부가 이미 4차례나 창고문을 오히려 개방을 해서 쌀을 푼 거예요.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근데 올해는 쌀이 풍년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이 많아서 이거를 차라리 폐기를 하는 게 나을 정도로 수익이 안 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농민들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네, 쌀을 풀 게 아니라 이거 빨리 지금 쌀을 이제 정부에서 구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쌀뿐만 아니고 뭐 한우 가격도 좀 우려가 있다고 그러는데. 네, 그래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올해 말 한우의 사육 두수를 이제 전망했는데 역대 최고 규모인 341만 2천 마리라고 하는데요. 이게 많이 키우는 거죠, 소를 지금. 그렇죠. 네. 이게 작년에 비해서 5.7% 늘어났다고 해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늘고 있다고 하거든요. 한우 이 사육 두수가. 그러니까 이거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게 늘고 있는 게? 식당에 못 가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그래서 가정에서 소비하는 한우의 그 개체수가 엄청 많아졌대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오르다 보니까 가격이 비싸지는 거죠. 한우 가격이. 그러면 이제 농가 축산업계에서는 우리가 좀 더 이제 소를 많이 키워야겠다 하면서 송아지도 많이 이제 기르고 하다 보니까 공급 과잉이 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 이제 가격이 폭락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 정부가 이제 조절에 나서고는 있는데 이게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 이러다가는 이제 2012년 그 속가 파동 때의 현상이 다시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소고기는 비싸긴 한데 사실. 그러게요. 그죠? 근데 좀 조금 지금 비싼 현재 것 같기는 도매가가 해요. 많이 올랐대요. 한 네. 6.6% 정도 많이 올라가지고 네. 그러니까 일단 지금 사육두수를 줄이라고 정부에서 얘기를 해도 일단 네, 지금 지금 비싸니까 네. 이게 그냥 그렇죠. 자연적으로 조절은 잘 안 되는 거죠. 나중에는 또 그게 또 공급이 과잉이 되면 올 또 수 있으니까. 폭락할 수도 있고. 네. 아, 유익한 어렵네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네. 네, 농가에서는 진짜 피땀으로 일궈낸 그러니까요. 쌀이고 또 근데 풍년인데 웃을 수 없다는 게 좀 답답하기도 그러게요. 하고. 마중물님이 그 말씀하시네요. 농사가 힘드니까 축산으로 전환이 많이 되어서 그렇다고. 마중훈님이 잘 네, 아시겠네요. 네, 네. 농사하시니까. 네. 네. 아, 이사나님 그렇죠. 쌀 대신 즉석밥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쌀 수요가 이제 쌀을 안 먹는 것보다 쌀 자체를 사서 요리를 해 먹기보다는 뭐 즉석밥을 먹는다든지를 다른 식으로 간편식으로 많이 먹다 보니까 또 네. 그래서 요새 쌀 말고 또 다른 것도 탄수화물 줄이는 분위기잖아요. 맞아요. 쌀 저탄수. 조금만 먹어야 된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럼 넘어갈까요? 네. 그럴까요? 타이틀 한번 돌려주세요, 그래도. 네, 드디어 저희 송경제에서 큐시트 산책 시간으로 넘어왔습니다. 네. 네, 드디어. 네, 근데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제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왜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런 리액션을 잘 해야 되는데 송경재 시간에 제가 리액션을 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게 아니고 너무 어려워. 사람이 너무 진솔한 나머지 짜여진 리액션을 못 하는 거죠. 아, 그렇죠. 아, 그런가요? 네. 아까 에드리언 홀님도 한우 먹고 싶다가 주요 리액션이었어요. 네, 네. 그래도 한우는 맛있다. 아, 네. 그럼요. 한우 맛있죠. 그럼요. 그렇죠. 자, 오늘 코로나 신규 확진부터 말씀드리면 6시까지 3,318명. 어제보다 188명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게요.
자, 오늘이 방역 패스 의무화 첫날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일주일 동안 계도 기간이 끝나고 오늘은 식당이나 카페를 들어가려면 그 접종 확인 증명서나 아니면 PCR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되는 거였죠. 근데 네. 오늘 잘 안 됐어요. 잘 안 됐어요. 점심 때 왜냐면 저도 쌀국수 먹으러 갔는데 안 뜨더라고요. QR 코드를 그 서버가 있는 KT 클라우드 센터에 접속 부하가 생겨가지고 한꺼번에 아이고. 몰렸군요. 많은 분들이 확인하려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된 건데 그럼 어떻게 했어요? 수기 명부를 금지했잖아요. 저는 점심을 나가서 안 먹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전 전화로 그냥 아, 일단 전화로 080. 일단 전화로 누르고. 전화로 눌러서 네, 네, 이제 네. 확인은 하고 이제 방역 됐다고 얘기는 했는데 이게 먹통이니까 네. 이거 첫날인데 먹통이니까 좀 답답하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랬겠네요. 아마 뭐 서버 좀 증설하고 좀 방법 찾지 않을까 싶은데 방역 패스를 어기면 이용자는 10만 원의 과태료, 업주는 최대 150만 원의 과태료와 최대 영업 시설 폐쇄 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분들 조금 네. 답답하실 수도 있겠어요. 답답하죠. 답답하고. 김용기님이 지금도 큐브 인정이 잘 안 된다고 아, 그래요? 얘기하셨고 조국 달랜 토끼님도 QR 코드 장애는 엉망이었어요 하셨어요. 아이고. 네네. 네. 자, 오늘 홍성교도소에서 집단 감염이 나왔어요. 아이고. 네. 수용자 25명하고 직원 3명. 그러니까 지난 일주일을 쭉 보면 한 하루에 6-7천 명대가 계속 유지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전국적으로 82.5%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유. 네. 병상 대기 환자가 한 1,500명이 넘는다고 하니까 지금 상당히 좀 위태위태한 상황이고 오늘 뭐 기사를 봤더니 의료계에서는 2주 동안 스탑을 하자 네. 뭐 그런 의견도 나왔고 우리 정부는 한 3일 정도 더 지켜보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 추세가 만약 이어지게 될 경우에는 정부도 특단의 조치를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쿠브 관련해서는 새돌림, 이사나님, 서영찬님은 쿠브 되신다고 이게 약간 조금 지역에 따라서 다를 수도 그런 것 있나 봐요. 같아요. 네. 네네네. 자, 그리고 오늘 MBC가 여론조사한 걸 발표를 네네. 하는데 이게 이제 지난 11일부터 이틀 동안 그러니까 주말에 한 거야 사실은 주말에 했고 그 사자 대결에서 이재명 후보가 40%, 윤석열 후보가 44%인데 4%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네. 이게 오차범위 아니기 때문에 뭐 접전이라는 표현을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양자 대결에서도 역시 오차범위 내 접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네. 이게 죄송합니다. 저게 양자 대결이에요. 저게 양자 대결. 저수치가? 네, 네. 저수치가 양자 대결이고 네. 사자 대결은 네, 사자 대결은 달라요. 그러니까 아. 오늘 방송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본방에서 같아요. 확인하시면 네, 돼요. 네. 네. 자, 그다음에 그 문화재를 위협하는 흰개미라는 이게 대만 흰개미인데 대만 인계니까. 대만 흰개미들이 그 문화재 뭐 와가지고 기둥을 막 갉아먹고 그래가지고 장난이 아니라고. 왜 기둥을 먹죠? 맛있나 보죠. 저 죄송합니다. 대만 흰개미가 아니라서 잘 이상한 모르겠는데 질문이었네요. 네. 이 대만 흰개미가 한국에 들어온 게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유입이 된 거예요, 아. 사실은. 그래서 이 문화재까지 위협하고 있는 자연재해라고 해야 되나? 기후 변화가 문화재까지.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왜 웃으십니까? 아니 이게 조금 늦게 뜨잖아요. 네. 근데 제가 왜 기둥을 먹냐고 하니까 노재필 기자가 너무 당황한 표정이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이런 표정이 그대로 제가 그게 보는 무슨 바람에 질문이지? 약간 이런 표정의 화면이 떴군요. 네, 그래서 그렇죠. 너무 재밌어서 뭐, 웃었어요. 네. 뭐 그런가 보죠, 뭐. 네. 자, 3분 31초가 남았는데 뭐 많이 없으니까 제가 채팅도 읽고. 에드리안 홀님이 그러잖아요. 흰개미가 셀룰로즈나 나무가 주 먹이에요 하시네요. 소영찬님이 그렇군요. 저게 목재를 잘못 들여와서 시작된 거라. 그렇군요. 점점점. 아이, 흰개미는 나무가 집이자 밥임이라고 빌로버 TV님도 감사합니다. 제 얘기해 주셨어요. 궁금증 이렇게 진지하게 해소를 해주시네요. 네. 아유. 근데 개미가 한 마리 집에 들어오면 금방 새끼를 아, 쳐가지고 그럼요. 이렇게 어느 날 보고 있으면 이렇게 일렬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게 보여요. 오. 근데 개미 있는 집엔 바퀴가 없다면서요. 아 그래요? 네. 아 지금 방송 아무리 유튜브 방송이지만 사실 아니, 확인된 걸 얘기하셔야 될 것 아, 이거 같아요. 유튜브에서 실험도 했어요. 아 실험도 했어요? 실험도 했어요. 블루스카이님은 터마이트라고 한다고 호주에서는. 터마이트. 네. 그렇군요. 네. 크리스토 오브 유님께서 노재필 기자가 흰기미도 아닌데 어떻게
그러게요. 제가 사죄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마지막님이 8분은 역시 무리였어. 제가 거의 한 5분이나 3분, 4분 정도에 특화된 어떤 이 콘텐츠 양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원고를 조금 짧게 쓰긴 했거든요. 아니 짧게 쓰진 않는데 너무 사실 이선영 아나운서가 좀 시청자와 소통에 좀 능하진 않아요. 맞아요. 채팅도 보면서 해야 되는데. 제 거 원고 소화에 너무 집중하느라고. 그렇죠. 정도시미님이 개미가 바퀴 알까지 잘 먹는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렇군요. 마지막에 5분 이상 주는 건 두목에게 고통을 주는 거라고. 네. 자 다음 뉴스는 25억 벌었다고 이제 슈퍼캅 믿었다 500억 피해라는 건데 이게 5월달에 저희가 방송을 했던 거예요. 네. 가짜 유튜브 방송을 열어놓고 그 여성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슈퍼카를 딱 타고 나타나죠. 그러면서 이 가상화폐로 25억 벌었다고. 근데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는데 피해자가 한 9천 명. 네? 그렇게 많아요? 네, 피해액이 500억 원이 넘는데요. 근데 그 당시에 사건이 뭐였냐면 그 돈을 먹고 그냥 사라져버리고 가상화폐 거래소가 없어졌거든요. 그냥. 어머. 사기네요, 그냥. 사기죠, 사기. 지금 행방이 묘연한 건가요? 아마 오늘 방송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자주 곤란하게 아니 이제 네, 본방을 죄송합니다. 봐야 되니까. 네, 제가 스포는 하지만 다 제가 알려드리진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도리가 있지. 취재하는 후배들도 사실은 뭐 먹고 살아야죠. 제가 근데 뭐 요새 할 유튜브에 없잖아요. 이런 사람들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자도 많이 와요. 정보를 꼭 집어준다면서 문자가 참 그렇죠. 많아요. 제 전화번호 어디 이렇게 리스트가 돌아다니나 봐요. 그러니까 공공재잖아요. 그러게. 저희 전화번호.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소식은 네. 대통령이 지금 호주를 방문하고 있는데 베이징 겨울올림픽에 대해서 보이콧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외교적 보이콧 이제 미국에서 그렇죠. 선언한 것 때문에 안 하고 있다라고 했고 종전 선언과 관련돼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를 했는데 미국과 중국은 물론 북한도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집권 말기에 이제 종전 선언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남북 관계의 어떤 그 북미 관계 물꼬를 좀 트고 임기를 마치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응원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죠. 네네. 주변 상황은 안 좋아도 그렇죠. 좀 이런 식의 결실은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뭐 되게 알차게 또 보내드렸고 심은정님께서 작년 이맘때 신입 기자들 소개하지 않았나요? 하셨는데 맞아요. 기억 되게 좋으시네요. 또 올해 조만간 신입이 들어오면 다시 신입 기자들도 소개할 기회를 저희 아나운서국에도 신입이 그럼요. 신입이 이제 들어오니까요. 김민우 아나운서 신나겠네요. 신입이 오면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네. 여기 자리 바뀔 수도 있어요. 네, 귀가 간지러울 것 같아요. 조님이 떡밥 잘 뿌리신다고. 네, 저희는 이제 범블리님 말대로 모두 잠시 뒤 이어지는 뉴스데스크 본방에서 모두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나다님께서 제필이 형 국어 선생님 같다고 하셨네요. 네. 자 오늘 뭐 알찬 시간 보냈고 또 본방까지 쭉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